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파트 2의 내용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제 배터리 인포매틱스라는 내용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에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한 새로운 소재의 연구를 과학과 공학에서의 패러다임으로 따지면은 제4차 패러다임인 데이터 드리븐 사이언스로 볼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이제 데이터 드리븐 사이언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배터리 쪽 소재를 연구를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쓰면은 저희가 배터리 인포매틱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배터리 정보학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소재 개발의 가치를 얻어내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배터리 인포매틱스라고 하는데, 결국 배터리 인포매틱스나 아니면은 데이터 드리븐 사이언스나 결국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연구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결국은 데이터 또는 인포메이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 보이는 거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마이닝의 표준 방법론인 CRISP-DM, 즉 Cross Industry Standard Process for Data Mining 방법론의 제너럴한 그림에 여기에 이제 비즈니스 이슈를 이제 머티리얼 개발 이슈로 바꾼 건데요. 그러니까 이 방법론은 결국 우리가 어떠한 이슈를 이해를 하고 소재 개발의 이슈를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해석하기 위한 데이터를 모은 것을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검증을 하고 이제 그것들을 해석을 해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프레젠테이션하는 이제 그러한 과정이 바로 이 크리스프 DM의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닝의 표준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들이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 방법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을 해야 돼. 결국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그 기술 자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가장 핵심일 거라고 많이들 이해를 하시는 면이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는가 하는 방법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좋은 데이터를, 제대로 된 데이터를, 충분한 데이터를 준비하느냐, 즉 데이터가 가장 핵심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재료과학에 대해서 저희가 기계학습 혹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 과정을 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기계학습이라는 것, 이 알고리즘에 해당되는 것은 전체 비중에 한 러프하게 잡으면 5% 정도밖에 안 되고요. 데이터 그러니까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40%, 그리고 가장 많은 이제 중요성을 차지하는 게 바로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데이터를 준비하느냐에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 소재 개발을 한다고 할 때 인공지능 알고리즘 자체 얼마나 더 좋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더 복잡한 알고리즘을 잘 쓰고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그 개발 전공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것을 이용을 해서 뭔가 활용을 하려고 하는 저희는 이제 화학공학 혹은 재료과학의 새로운 배터리 소재의 개발에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목적에서 본다면은 실제로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 알고리즘을 얼마나 더 깊이 있게 이해하냐보다도 우리가 그 하고자 하는 배터리 쪽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얼마나 잘 충분히 모으냐가 더 중요하다. 결과적으로는 데이터 드리븐 사이언스, 배터리 인포매틱스, 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배터리 소재 개발의 핵심 포인트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러한 업무를 맡으시게 됐을 때 얼마나 더 양질의 또 필요한 데이터를 잘 모으느냐, 잘 준비하느냐에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네, 이렇듯 결국 핵심은 데이터인데요. 하지만 데이터라는 것이
충분히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 배터리 쪽 연구에서는 더욱더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기술이고, 그 데이터의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떤 결정, 판단, 해석을 내리는 그러한 알고리즘인 거죠. 결국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제대로 정확히 원하는 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질과 또한 양이 중요합니다. 즉 양질의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충분히 잘 학습시켜서 그 패턴을 감지하고 나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러면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활용을 하고 준비를 하고 쓰고 있느냐, 예를 들어보면은 이 컴퓨터 비전에서는 우리가 어떤 손으로 쓴 숫자 이미지를 인식하는 그러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 7만 개 정도의 이미지가 필요하고요. 또한 음성 인식에서는 98,448개의 발화로 구성된 50시간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지만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이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이제 개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야에 비해서 이제 배터리 정보학, 배터리 쪽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응용하는 데서 확연히 그 데이터가 부족한데요. 이는 역시나 이제 이러한 이미지나 혹은 대화의 그런 데이터를 모으는 난이도에 비해서 배터리 쪽 연구의 데이터를 모으는 난이도, 비용, 시간이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필요가 되고 요구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충분히 우리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굉장히 다양하게 주어져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충분히 학습시킬 만한, 그래서 배터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이제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더 데이터를 잘 모으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좋은 데이터베이스인가를 저희가 먼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적인 얘기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정보의 조직화된 집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중구난방식으로 혹은 어떤 규칙 없이 그냥 나열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어떤 조직화된 형태로 집합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래서 뭐 텍스트든 숫자든 이미지든 뭐 오디오 비디오든 다양한 형식으로 이 데이터베이스의 정보가 존재할 수 있지만, 이게 진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효율적인 검색을 할 수 있어야 되므로 반드시 어떤 조직화된 형태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전자적인 것, 즉 컴퓨터에 의해서 접근 가능한 것일 필요는 없고요. 이제 문서화된 형태든 혹은 다른 형태든 조직화된 형태로 잘 되어 있으면은 그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전자적인 것이 아니어도 이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화번호부 책 같은 거 여러분들이 많이 요즘에는 많이 이제 없는 그런 책인데, 뭐 주소를 검색하는 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잘 배열되어 있죠. 이름은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고 뭐 하기 때문에 잘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들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더 우리가 흔히 접하고 요즘에 이제 일반적으로 부르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결국 전자화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말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왜냐면은 훨씬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요즘 데이터베이스들은 다 이제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재료과학에서의 데이터베이스는 결국 이제 어떠한 거냐면은 다양한 재료들의 속성, 어떤 거동, 행동, 그 다음에 구성을 이제 구조화시켜서 만든 그런 데이터셋을 이제 말하고요. 그 소스는 이제 실험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시뮬레이션을 통한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이제 뭐 고속 실험이라든지 뭐 텍스트 마이닝 같은 기법을 통해서 추출된 그런 데이터도 이제 재료과학의 데이터베이스의 소스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이제 두 가지 타입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하고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제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연구자들이 직접 제출한 뭐 논문이건 아니면은 리포트건 직접 제출한 뭐 실험적으로 파생된 그러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고요. 또한 1차 데이터라고도 이제 불립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는 원본 데이터를 보관하는 이제 아카이브로 이제 작동을 해서 다른 말로는 이제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라고도 저희가 부릅니다.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는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는 이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 즉 1차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제 해석해서 얻은 2차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데이터베이스들 혹은 과학 문헌들에 나온 정보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1차 데이터와 관련된 어떤 가치 있는 정보를 이제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제 하고요. 참조 이제 라이브러리로서 이제 작동하기 때문에 1차 데이터에 대한 어떤 철저하게 정리된 리뷰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어서 큐레이션 데이터베이스 또는 지식 베이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프라이머리하고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에 나눴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의 구분이 뭐 항상 명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결국은 1차 데이터베이스하고 2차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이제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테이블로 정리된 것이 이제 배터리 인포메이틱스에 활용 가능한 배터리 재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보면은 여기에 있는 Materials Project, OQMD, A4 Library 등등은 이제 크리스탈이나 일렉트로닉 스트럭처, 그것들의 에너지, 일렉트릭 프로퍼티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은 다 이제 계산 과학을 통해서 얻어진 그러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링크들이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링크로 가셔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다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ICSD나 COD, 파울링 파일 같은 거는 이제 똑같이 크리스탈린 스트럭처 등등을 담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미 이제 발표된 리터러처들로부터 이제 모아진 그러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나사 배터리 데이터셋은 대표적으로 배터리의 그 사이클링 데이터에 대한 것을 실험적으로 측정해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스루풋 익스페리멘탈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합성에 대한 것으로 이제 요건 이제 출판된 논문들로부터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가지고 배터리 소재의 합성, 프로세싱, 퍼포먼스 등에 대한 그런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활용 가능한 그러한 배터리에 관련된 소재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연구 혹은 개발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들이 우리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데이터의 그 퀄리티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연구에서 이러한 데이터가 사용이 됐다고 해서 그 데이터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나 어떤 활용 목적에 항상 걸맞거나 한 것은 아니고요. 또한 이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들은 여러 가지의 그 소스들로부터 데이터들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의 퀄리티를 우리가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그러면은 퀄리티를 체크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점들을 이제 봐야 되는 것인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제 봐야 될 게 데이터에 인터널 구조가 있는지 구조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널 구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 중에서 인풋으로 그 알고리즘에 주는 값이 있을 거고 아웃풋으로 얻어내는 값이 있겠죠. 그래서 인풋으로 주는 값을 x, 아웃풋으로 얻는 값을 y라고 한다면은 이 x하고 y 각각의 그 분포가 우리가 그 원하는 소위 말하는 리서치 퀘스천에 대한 해답을 얻기에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퀄리티 체크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탄소, 질소, 수소, 산소 등등등 모든 그 피리아딕 테이블 주기율표에 있는 엘리먼트들을 골고루 이제 담고서 골고루 이제 융합이 된 배터리 소재에 대한 난 연구를 하고 싶은데 내가 준비한 데이터베이스 안에 그 원소들의 분포를 봤더니 카본, 탄소, 수소, 산소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원하는 해답을 얻기 위한 좋은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거죠. 혹은 이제 그 Y값, 즉 배터리의 어떤 성능 물성치를 나는 0에서 100 사이에 대한 것들을 잘 예측할 수 있는 0에서 100 사이의 범위로 그 물성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가지고 준비한 데이터베이스의 Y의 분포를 봤더니 굉장히 작은 값들에만 혹은 굉장히 큰 값들에만 국한돼서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다.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좋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겠죠. 그런 점들을 체크하는 게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 퀄리티 체크입니다.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될 부분은 데이터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그런 기계학습, 신경망 모델들은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0에서 1000여 개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이상, 뭐 수십만 개 이상이 되기도 하죠. 그럴 때 당연히 파라미터의 개수보다는 적어도 데이터의 숫자가 커야지 좋은 퀄리티의 학습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충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큰가, 그 크기에 대한 점검이 또 하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부분은 이제 편향하고 중복이라는 그런 건데, 이제 결국은 여기서는 데이터의 어떤 분포를 이제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범위가 내가 문제 해결을 하는데 적절한가, 또 데이터의 피처들이 유니모달한가, 그 다음에 데이터 내부에 어떤 특정 구조들이 있는가 등등을 편향이라는 점과 중복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체크하는 것이 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의 퀄리티 체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재 데이터베이스의 편향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본다면은 이제 편향성이 있는 데이터는 어떠한 데이터를 말하냐면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료의 어떤 파퓰레이션, 일반적인 물성이라든지 어떤 구조의 분포를 대표하지 못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편향되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데이터셋 안에 어떤 특정 피처라든지 혹은 어떤 특정 타입에 대해서 시스테매틱하게 오버 리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진짜 한쪽 측면에만 좀 국한되어 있는 그러한 데이터가 이제 편향된 데이터입니다. 그럼 이러한 데이터의 편향성은 왜 발생을 하는가? 그건 이제 첫 번째로는 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한 실험 혹은 계산 과정에서의 어떤 시스테매틱한 에러가 그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이미 잘 준비된 계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처리를 하게 되면은 편향성 있는 데이터가 얻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저희가 좀 엄밀하게 신중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 이 세 번째가 이 소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데이터베이스의 편향성을 피하기에 어려운 그런 요인이 됩니다. 바로 뭐냐면은 연구자의 편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소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뭐 객관적으로 우리가 소재에 접근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주관적으로 나는 A 타입의 소재가 좋은 소재일 거야, B 타입의 소재가 더 좋은 소재일 거라는 식으로
반드시 어떤 정보에 대한 편향된 인식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편견이 결국 데이터에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바이어스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스된 데이터는 결국 잘못된 결론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림에 예를 든 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제 밴드갭의 분포를 가지는 학습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메탈은 이제 밴드갭이 굉장히 작은 물질이죠. 인슐레이터는 밴드갭이 굉장히 큰 물질입니다. 그래서 메탈과 인슐레이터를 서로 분류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밴드갭의 분포를 가지고 있는 학습 데이터는 좋은 데이터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이 밴드갭에 지금 스케일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엄밀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을 한다면은 얘는 메탈 쪽에, 즉 밴드갭이 작은 쪽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메탈과 인슐레이터를 구분하는, 분류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기에는 적절한 그러한 데이터셋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 바이어스된 데이터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측면은 이제 데이터의 중복성에 관한 것인데요. 데이터의 중복성이라는 것은 결국 데이터셋 안에 같은 정보가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리던던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반복되는 게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어느 정도의 리던던시는 종종 이제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필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복된 데이터가 그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자가 점검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인 거죠. 하지만 이 리던던시가 너무 크게 되면은 결국 불필요하게 데이터셋이 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계산 비용이 과도하게 늘어나겠죠. 또한 메모리나 저장 공간도 필요 이상으로 요구가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그러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활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인은, 이제 중복성의 원인은 결국 데이터셋이 잘못된 처리 그리고 입력에서의 에러가 이제 주된 원인이 될 거고요. 이 리던던트한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미스리딩리 좋은 결과를 가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학습한 데이터에만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결국 우리가 확장성, 즉 새로운 데이터, 새로운 영역에 이게 같은 수준의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저희가 트랜스퍼러빌리티라고 하는데, 모델에 이 리던던트한 데이터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이 반복된 데이터에 많이 맞춰지도록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때의 학습 효과는 좋아 보일 수가 있지만 이게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하는 굉장히 취약한, 즉 트랜스퍼러빌리티가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두 번째 파트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디스크립터입니다. 디스크립터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소재 연구에 활용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요소인데, 우리가 디스크립터는 한마디로 여러분 데이터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셋은 있지만 데이터셋이라는 것이 컴퓨터가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 숫자로 존재하면 어느 정도 컴퓨터가 바로 인지할 수 있겠지만, 뭐 그림이라든지 어떤 화학 구조로 주어져 있다, 그런 컴퓨터가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디스크립터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소재 개발에 응용하기 위한 키 요소이고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의 화학 구조들을 잘 비교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이 디스크립터는 이제 갖춰야 됩니다. 디스크립터가 이제 갖춰야 될 특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은 좌표 평면계에서 공간적인 이동에 대해 불변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아이소메트리 오브 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가 어느 위치에 있던지, 수소 분자가 어느 위치에 있던지 간에 좌표 공간에서 평면에서 공간적으로 이동을 해도 여전히 수소 분자죠. 따라서 이렇게 위치가 달라진 수소 분자에 대해서 똑같은 표현 방식이 적용이 돼야 된다. 바로 그 점을 말하는 거고요.
또한 회전 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자가 회전했다고 해서 그 분자가 다른 분자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회전 이동에 대해서 불변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원자의 인덱스의 교차, 즉 우리가 CO2 이산화탄소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 탄소를 먼저 쓰고 산소를 쓰나 산소를 먼저 쓰고 탄소를 쓰나 이게 순서가 달라져도 똑같은 CO2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데이터를 표현할 때 따라서 그 인덱스의 교차에 대해서 불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니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원자 구조로부터 우리가 디스크립터를 만드는 법은 하나뿐이어야지 그게 고유성, 그게 바로 디스크립터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컨티뉴어스 해야 됩니다. 이 말은 CO2 분자에 탄소와 산소의 결합 길이가 조금 변화하면은 그 변화가 디스크립터에서도 작은 변화로 나타내줘야 됩니다. 큰 변화로 나타나지 않고 작은 변화로. 바로 이게 컨티뉴어스한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시뮬레이션 목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컴팩트하고 컴퓨테이셔널하게 효율적인 것이 이제 좋은 디스크립터가 되겠습니다. 제가 디스크립터는 이제 두 가지 타입의 디스크립터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특징 기반 디스크립터입니다. 이거는 이제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와 관련된 어떤 디스크립티브한 정보를 인코딩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케미칼 포뮬라라든지 스토이키오메트리, 전기음성 등등을 이러한 특징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특징 기반 디스크립터이고요. 그래서 표현 방식은 뭐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원 핫 시그널 인코딩이라고 해서 뭐 1과 0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형태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디스크립터는 구조 기반 디스크립터. 이거는 말 그대로 화학 구조와 관련된 물리적, 화학적 물성을 직접적으로 인코딩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 길이라든지 각도, 아톰 타입 이런 것들을 직접 활용하는 것이 구조 기반 디스크립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보이는 것은 이제 유기 레덕스 프로 배터리에 사용되는 AQDS라는 이 몰리큘을 다양한 그 분자 표현, 디스크립터로 나타내는 것들인데 보시면은 이 중에서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이 스마일스라고 하는 즉 이렇게 문자와 숫자로 표현하는 요게 가장 이제 많이 쓰는 디스크립터이고요. 그 외에 다른 그래프나 형태나 또 다른 물성치로 표현하는 것도 대표적인 디스크립터의 예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두 번째 파트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